미국이 30년 동안 키운 전차 기술, 한국이 빼앗아갔다고요? 유럽 최대 방산 계약에서 미국 전차가 탈락하고 그 자리를 한국 K2 전차가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6개월 내 납품, 현지 생산, 핵심 기술 이전까지 약속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을 무너뜨린 걸까요? 단순한 가격 경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게임 체인저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이 30년 키운 전차 기술을 한국이 빼앗아갔다고요? 저는 로렌스 밀러입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 아머드 다이나믹스의 CEO죠. 2024년 폴란드 방산 계약 발표를 지켜보던 그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력 전차가 탈락했죠. 낙찰자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회의실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 방산 프로젝트였죠. 폴란드가 1000대 규모의 전차를 구매하는 역사상 최대 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나토 동맹국이고 폴란드와 70년 넘게 군사 협력을 해왔는데 말입니다. 덤핑이 분명해. 저는 부사장에게 소리쳤죠. 한국이 원가 이하로 팔고 있는 거야. 아니면 뒷거래가 있었겠지. 하지만 폴란드 국방부 발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차만 판 게 아니었죠. 현지 생산 시설 구축, 기술 이전, 그리고 6개월 내 첫 물량 납품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라니. 우리는 최소 2년은 걸리는데 말입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죠. 한국 방산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말이 되나?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됐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던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폴란드 현지 반응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드디어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났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전차는 너무 비싸고 납품도 늦다는 비판도 있었죠.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 확신했죠. 그래서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파헤치기로 했죠. 우리 정보팀을 총동원해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실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산시설, 기술력, 자금력 모든 것을 파악하려 했죠. 방산시장에서 속도와 협력이 가격보다 중요한 시대가 정말 온 건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K2. 그건 우리 기술 짜깁기 아닌가? 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은 어두웠죠. 주가는 이미 15%나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로렌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최대 주주인 블랙록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죠. 1990년대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우리 공장을 견학하러 왔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죠. 당시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기술 격차를 언제 따라잡으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은 폴란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추가 구매했고 루마니아도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이었죠. 호주는 이미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와 말레이시아까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이건 재앙이야. 저는 보고서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동시에 잃어가고 있었죠. 우리 회사 매출의 40%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죠. 당장 대응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죠. 한국이 우리 동맹국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성이 반박했죠.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친 겁니다. 납기도 못 맞추고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니까요.
의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의장이 저를 직접 소환했죠. 밀러 씨, 왜 미국 방산업체들이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없었죠. 한국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이 폴란드 현지 공장 착공식을 한다는 겁니다. 계약한 지 불과 3개월 만이었죠. 불가능해. 환경평가만 해도 1년은 걸리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CNN 뉴스 화면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죠. 폴란드 시민들은 한국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동맹국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정말 무언가 특별한 걸까요? 6개월 납품. 불가능하다. 내부 전략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한국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죠. 한국은 6개월 내 첫 번째 K2 전차를 납품하고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핵심 기술까지 이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조건이면 적자 아닌가? 하지만 CFO가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죠. 한국은 단가를 낮추는 대신 물량과 장기 계약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 생산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부품 공급망까지 장악하려는 전략이죠. 국방부 긴급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죠. 우리 방산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죠. 우리는 이익률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국은 시장 점유율을 우선시했고요. 의회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한 의원이 소리쳤죠. 우리 하청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조도 들고 일어났죠. 경영진 무능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K9 자주포 300문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계약이었죠. 중동 시장마저 뺏기는 거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 K2 전차의 기술 분석 결과였죠. 로렌스 인정하기 싫지만 K2는 우리 전차보다 일부 성능이 앞섭니다. 자동장 전장치, 현수장치, 그리고 전자전 능력에서 특히 그렇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뒤처졌다고.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CEO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죠.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방산진흥회에서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한국방산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였죠. 한국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기술 보안과 시장 점유율, 둘 중 무엇이 진짜 안보인가? 이 질문을 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초청했다고. 가서 속임수 폭로해.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방산진흥회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죠. 환영합니다, 밀러 회장님. 그들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한국의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첫 일정은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시설과 비효율적인 생산 라인을 기대했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설이 즐비했고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안내를 맡은 김 상무에게 물었습니다. 김 상무가 웃으며 답했죠. 저희는 삼성과 LG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방산에 접목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수준의 품질 관리를 전차 생산에 적용한 거죠. 생산 라인을 둘러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한 대의 K2 전차가 조립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보다 40%나 짧았죠.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죠. 다음은 품질 검사 구역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3D 스캐너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죠. 불량률은 0.01% 미만입니다. 김상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죠. 우리 공장의 불량률은 2%가 넘는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현장 작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식사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김상무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즉시 경영진에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죠. 오후에는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평균 연령이 35세라고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보다 10년은 젊었죠. 그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차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방산 관계자들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발적으로 물었죠. 이런 조건으로 계약하면 수익이 남습니까? 현대로템 사장이 답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이익이죠. 호텔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제조 능력이 아니었죠. 그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술과 속도 그리고 파트너십을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이었죠. 내일 K2 시연을 보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이미 저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전차 미국보다 조용하다고. 다음 날 새벽 저는 대구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는 날이었죠.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서류상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기동 시험이었습니다. K2가 시동을 걸자 저는 귀를 의심했죠. 엔진 소음이 우리 전차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500마력 엔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했죠. 현대자동차 고급 세단 기술을 적용한 소음 저감 시스템입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70km로 거친 지형을 달렸죠. 하지만 포탑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현수장치는 KTX 고속철도 기술을 응용했습니다. 기술진의 설명이었죠.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격 시험이었습니다. K2가 이동 중 표적을 조준했죠. 탕! 첫 발이 명중했습니다. 연속으로 5발을 쐈는데 모두 명중이었죠. 명중률 100%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전차도 좋지만 이동 사격에서 이런 정확도는 힘들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동장 전장치였습니다. 15초에 3발을 발사했죠. 우리 전차는 수동장전으로 1분에 6발이 한계인데 말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자동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기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방어력 시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특히 능동방어 체계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장면은 SF 영화 같았습니다. LIG넥스1의 미사일 기술과 한화의 센서 기술을 결합한 결과입니다. 설명을 들으니 더 놀라웠죠. 점심 후에는 특별 시연이 있었습니다. K2의 도하 능력이었죠. 전차가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잠수함처럼 강을 건넜습니다. 수심 4.1m까지 잠수 도하가 가능합니다. 세계 어떤 전차도 이런 능력은 없죠. 김상무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전 능력을 봤습니다. K2는 적의 전자 공격을 방어하고 역으로 교란할 수 있었죠. 삼성과 LG의 5G 통신 기술을 군사용으로 개조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에 최적화된 전차죠. 이 설명을 듣고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죠. 한국의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통신, 철도 기술이 모두 융합된 것이었죠. 방산 기술의 미래는 하드웨어인가, 소프트웨어 융합인가? 이 질문에 한국은 이미 답을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산업의 기술을 방산에 접목시키는 것, 그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죠. 우리는 방산을 방산으로만 봤지만 한국은 국가 전체 산업의 융합으로 봤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군.
셋째 날 저는 한국의 해외 협력 전략을 브리핑 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담당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방산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죠. 현지 공장을 짓고 폴란드 기업들을 협력업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담당자도 거들었죠.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우리 엔지니어 50명이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정비 능력을 갖췄죠.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고 공유합니다. 호주 대표의 말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 중소기업 30곳이 방산 부품 공급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2,000개가 새로 생겼죠.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산업 협력입니다. 김 상무가 한국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을 일방적 구매자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봅니다. 그들이 자립하면 더 큰 시장이 열리죠. 실제로 폴란드는 이제 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기술 이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K 전차를 조립하고 있었죠. 언어는 달라도 기술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년 후면 폴란드가 독자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로템 엔지니어가 말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기술을 다 넘겨주면 경쟁자가 되지 않나요? 김 상무가 웃으며 답했죠.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면서 파트너들을 끌어올리는 거죠. 함께 크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맞설 수 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한국방산진흥회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중국을 막을 수 없죠. 우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생산력, 그리고 동맹국들의 시장을 연결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들은 미국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빠른 생산, 기술 공유 현지화를 통해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고객이 아닌 공동 창업자로 보는 전략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한국은 이미 실천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실행의 결과였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러 가야 한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한국은 적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렌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블랙록 대표가 의아해했죠. 저는 한국이 10년 전부터 준비한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그들은 수출 전략을 짜고 있었죠. 기술 개발, 생산 체계, 협력 모델까지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분기 실적에 매달릴 때 한국은 10년 후를 봤던 겁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실행 속도였습니다. 결정하면 바로 움직입니다. 정부, 기업, 연구소가 일사불란하게 협력하죠. 우리는 의회 승인받는 데만 2년이 걸리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사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태될 겁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딸 제시카가 MIT에서 한국인 연구원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였죠.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 방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아빠, 한국 연구원들 정말 대단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죠. 제시카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국방부를 찾아갔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 제안에 장성들은 반발했죠. 그들에게 기술을 뺏긴 주제에 무슨 협력입니까? 한 장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과 손잡으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의회 청문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섰죠. 의원님들, 한국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놓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있죠. 이제 협력할 때입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답했죠. 한국의 생산 능력과 우리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겁니다.
공동개발, 공동생산으로 중국에 맞서는 거죠. 미국 우선주의도 좋지만 동맹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와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연구하는 팀이었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원했습니다. CEO님, 저희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의 열정에 저는 희망을 봤죠. 한국 현대로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을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력을 합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죠. 이사회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확신 말입니다. 이제 적이 아니라 파트너다. 6개월 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 협정이었죠. 저는 우리 회사 대표로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악수하며 저는 진심으로 말했죠. 함께 갑시다. 협정 내용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양국이 기술과 생산을 분담하고 제3국 수출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죠.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생산과 현지화를 담당합니다. 수익은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죠. 첫 프로젝트는 폴란드였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신형 엔진을 한국이 생산해 폴란드 K2에 장착하는 거였죠. 폴란드는 환영했습니다. 미국 기술과 한국 생산의 조합이라니 완벽합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기뻐했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 이게 답이었군요. 블랙록 대표가 인정했죠. 로렌스, 당신이 옳았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변화했습니다. 한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워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속도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열정이 회사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손잡다니 이건 예상 밖이었죠. 실제로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무기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얀연합군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생긴 겁니다. 제시카가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한국 친구들과 스타트업을 만들기로 했어요. 방산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죠. 제시카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죠. 자랑스럽구나. 너희 세대가 진정한 동맹을 만들어가는 거야.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공동개발센터 개소식 참석이었죠.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기술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김 상무가 제게 말했습니다. 밀러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라면 못 이룰 게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가 진정한 힘이죠. 마지막 이사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시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가르쳐줬죠. 이제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갑니다. 모든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